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유머 작가들은 막내인 경우가 아주 흔해요. 어린 시절 제일 꼬마인 제가 저녁 식탁에서 주목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전문가가 되어야 했지요. 전 라디오에 나오는 코미디언들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고 농담하는 법을 터득했지요. 그게 제 책의 내용이고 이제 저는 농담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즉 어른이 되었지요. 작가들의 인터뷰를 모은 책 작가란 무엇인가에서 커트 보네거트의 말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무척 반가운 손님이 나와 계십니다. 무려 11년 만에 새 시집을 출간하신 시인인데요. 다정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간하신 배용재 시인이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오랜만에 내요. 11년 발음하기 힘들단 말이야. 정확히는 11년, 만 11년 6개월 만이죠. 아유, 그런 디테일 따지지 말고. 어때? 좋아요? 그 만 11년 6개월 만에 나오니까 좋아? 아니요. 문지 직원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가서 진짜? 왜 이렇게 시집 나온 날 인상이 안 좋냐고. 아, 지금 나도 아주 불편해. 얼굴이 불편해 보여가지고. 그래도 제목을 다정이라고 지었잖아. 다정하게 해줘요, 오늘. 알았어. 뭐 양력이 짧으니까 내가 살짝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집 다정을 보태야 되는데 그러면 등단 올해가 한 18년, 19년 요 정도 된 거죠. 또 정확하게 얘기해 줘봐.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생각 안 해서. 저는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가 실려있던 97년 1월 달 그 신문을 샀어요. 아, 그래요? 난 그래서 왜 샀냐면 나 그때 소설 전공이 소설이었잖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고를 동아일보에 소설을 했기 때문에 시를 보려고 봤던 게 아니라 소설 보려고 봤다가 봤는데 그때 동시당선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배용재라는 이름도 한 번 듣고 배용준도 아닌데 외웠는 것도 있지만 전송이라는 단어가 되게 생경했어. 되게 세련된 느낌이었지. 97년도의 전송은 지금의 전송하고는 달랐어. 그 당시에는 그런 류의 작품이 당선된 적이 없고. 그치? 그래서. 그치? 꽃, 나무 이런 거 들어가서 뭐 이렇게 흩날리지 않으면 근데 이 전송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가 시의 제목이네? 지금 우리는 뭐 휴대폰 이런 거 쓰지만 97년도에 우리한테 전송은 그 당시에는 휴대폰 같은 것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 등단작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특별할 거고 내가 스타트rek이라는 영화 보면서 원반에 딱 올라가서 뭐 별로도 전송되고 그런 것과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실체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식이나 어떤 우리는 감각이 우리한테 전송되어 오고
우리 몸에서 사라져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꿈도 나한테 전송됐다가 사라져가는 어떤 일편의 그런 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쓰여진 시죠. 이게 지금 보는 친구들은 전송이 당연한 뭐 이메일 전송 이렇지만 97년도면 진짜 18년 전이란 말이죠. 그 당시의 전송은 대단히 새로운 단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어린 날의 기억 속에도. 그러고 나서 시집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 삼류, 달콤, 이번에 다정이에요. 근데 저가 목소리가 약간 쉬었지만 시인의 말을 읽으라고 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내가 살짝 읽어봐도 돼요? 고백하고 싶다. 다정한 당신에게. 우연을 가장한 고통의 빛깔에게. 꽃의 자세로 울부짖다 증발하는 슬픈 짐승들에게. 까마득한 오늘에게. 그리고 세계의 모든 아득에게. 슬퍼요. 왜 이렇게 아득하게 썼어. 시인의 말을 오랜만에 내면서. 오랜만에 내니까 그렇겠죠. 제가 읽으라고 하면 부끄러웠을 것 같죠? 그죠?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뭐 시집, 우리가 또 시로 밥 먹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시 안 써도 다 밥은 먹고 살았을 테니까.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흔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삶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루하고 내 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루하고 길었던 시절 그런 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11년이? 예. 11년이면 깐난애기가 저 초등학교 가서 영어 쓸 만큼의 세월이야. 그러니까 요즘 등단하는 친구들이 초등학생이었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11년 아니 뭐 요번에 뭐 동시에 그런 애기도 책을 내는 마당에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정말 가다 보니까 밑바닥이 있었어? 밑바닥이라고 완전한 밑바닥에 닿으니까 편해지더라고 오히려. 지금 발 차고 올라온 거야 그래서 지금? 차고 올라온 거죠. 옛날에 그 힘들었던 건 다 정리되고 이제 겨우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래 실체 그때 많이 힘들었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문학이건 뭐건 시건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어떤 그게 영역이라 그러면 어떤 국경 근처를 떠돌긴 한 것 같아요. 그 언저리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하고 삶의 변두리 또는 외곽 혹은 문학의 진짜 마치 국경 근처를 완전히 넘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안에 있지도 못하고 꼭 그 자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일 때 여기가 바닥이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느낌을 알아요? 알죠. 그때는 한참 너무 피폐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약속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못 견뎌서 나가는 게 어떤 그 두려움이나 떨림 그래서 떨림이라는 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인데 그 가슴 울렁증 때문에 떨다가 전철을 타고 약주가 나 약 있는데 전철을 타고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거의 어떤 때는 일주일, 2주일을 아예 현관문 자체를 안 열고 생활한 적도 많고 그러니까 자가격리했네. 자가격리됐죠. 자연스럽게.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그래도 만나고 통화하고 연락을 끊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단에 있었어요? 문단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 엊그제 SNS 그 비슷한 글을 썼었는데 그렇게 친했다고 한 사람들 나중에 나와보니까 무수한 이상한 소문들은 많이 떠돌더라고요. 근데 내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소리가 그 실체가 나하고 진짜 가까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말을 꺼낸 거더라고요. 근데 나 본 적도 없고 내 삶에 와서 들여다본 적도 없고 설령 진짜 그들의 추측대로 그렇게 망가져 있으면 나한테 야단을 치거나 너 왜 그러고 살아 욕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도 한 명도 없었는데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그런 소문만 떠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살인사건 이런 거 보면 가까운 사람이 죽이지 멀리서 엄한 사람이 안 죽여. 제 맞아요. 생각에는 아는 사람이 무서운 거죠. 뭐 억울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이 방송 대부분 문인들이 듣잖아. 주둥아리들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빨리 얘기해. 아이 그럴 필요는 없고 어차피 내가 삶에 살아온 그 궤적의 어떤 결과물이기도 하니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그거 못 받아들이면 또한 나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 근데 엊그저께 그 올린 트윗은 나도 보니까 분노가 스렸던데? 아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또 다시 나와서 만나니까 어떤 만난 인물들 중에서도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치. 이상한 걸 하고 왜 저번에 내가 김민정 시인의 트윗에서도 봤는데 왜 우리는 서로 씹지 못해 안다라는 걸까. 그걸 실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 서로가 그러는지 왜 진짜 상상력을 피는지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답답해. 있는 그대로 부딪혀 살아가면 안 되나.
설령 그리고 또 시인이 좀 망가질 수도 있고 망가질 자격도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이? 자격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뭐냐면 나는 좀 약간 좀 그럴 때 이제 옛날에는 그냥 참았는데 이제는 그냥 전화해. 아 그래? 그게 얼굴이 면상이 되고 너 왜 그랬어? 특히나 어른들한테 나는 알아요? 알고 하는 거야? 이런 걸 하면 수습이 된다? 어떻게 수습이 되냐면 자기가 말했던 사람들한테 쭈르륵 전화해가지고 아니래 이렇게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기에는 이 사람네들이 들쥐처럼 얘기해. 내가 보기에 밝은 데서 얘기를 안 해. 밝은 데서는 좋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비단 문단만 그런다고 생각하진 않아. 모든 판이 다 그렇겠지. 근데 적어도 시를 쓰고 진짜 그런 걸 무언가 진짜 깊이를 생각하는 인간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남의 그런 걸 쉽사리 하지 않고 설령 아까 말한 그것도 누가 망가진 꼭 배용절에서 그러는 게 그렇지. 아니고 누구든 그걸 들여다볼 줄 알아주는 어떤 그런 깊이의 눈은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그런 의리는 가지고 있어야 이게 문학을 하는 인간들하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을 한 거지. 기대를 하지 말고 진짜 기대를 하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 그냥 관심인데 그 관심을 그냥 혼자서 궁금해하면 좋은데 그냥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 관심 표명을 하다 보면 그게 되게 그리고 남의 말을 집중해서 잘 안 들어 문인들이 몇 달이 건너가면 더 이상한 말이 되고. 그렇지. 그게 이게 사람이 말을 앞에서 하면 이것도 정확하게 받아 적어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가 막 생각을 막 섞는 거야. 자, 우리의 이런 대화는 배용재 시인의 뭐 SNS를 잘 일단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울분인지를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진짜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니 울분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그때 되게 당시에 나는 울분스러워. 나는 화를 많이 내거든. 그 요즘에는 그렇게 시집 이제 11년 만에 냈잖아요. 뭐 약주 많이 하셔서 피폐한 얼굴이라고는 하셨지만 조금 평안해 보이기도 하네요. 막상 나오고 나니. 네, 그러니까 지금 시집이 내면서 이번에 시집은 솔직히 말해서 어느 때 됐으니까 내가 쓴 게 있으니까 어떤 정리를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솔직히 11년 전에 내가 그걸 접기 전에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 결과 보고용으로 이거 안 내면 완전 다 토해야 될 거 아니야. 11년이면. 네, 지금 이미 어디야. 좀 그래서 급하게 서둘렀는데 그것도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나? 쉽지 않았죠. 저는 아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바람에 옛날 시들을 좀 빼고 싶었는데 그쪽 시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거의 모든 시들이 옛날 그때 시들이 돈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시집이. 계절별로 주는 것도 거의 20-30편 사이를 받았고 그래갖고 아니 이 달콤한 감각이란 시집이 있었는데 달콤한 한때가 있길래 달콤의 시절들도 여기 좀 숨어 있어서 요번에 좀 약간 생각보다 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두툼하더라고요. 전 얇아질 줄 알았거든요. 많이 뺐는데 50편밖에 안 되는데도 그게 좀 제 시가 원래 좀 긴 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할 말이 많았나 봐. 새로 쓰는 시 형태는 많이 변해가지고 조금 더 짧아졌더라고. 근데 그건 옛날 시들도 많이 묶이고 요즘 쓴 시도 물론 긴 시도 있는데 거기에 실린 환장 같은 건 요즘 쓴 건데 그 얼마 안 된. 진짜 환장하겠는 말투로 지금 얘기했다. 그런 그 시들. 시집을 오래 기다렸잖아요. 함께 우리가 오래 기다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시인의 삶은 계속 되는 거잖아요. 시집을 묻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시들이 정말로 많이 짧아지면서 많은 변화가 내가 느껴요. 이 네 번째 시집으로 향해 가는. 세계는 바뀌지 않았어요. 세계는 바라보는 원래 어차피 근데 조금 이거 부연을 하자면 옛날부터 나는 어둠의 시인이다 그러는데 저는 어둠을 얘기해도 한 번도 어둠이 공포스럽고 무섭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들어있는 매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매혹과 황홀에 대해서 고통 속에도 들어있을 매혹과 황홀, 어둠 속에 들어있을 매혹과 황홀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제대로 짚어주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의 시 해설을 본인이 써. 다음에는. 아무도 못 짚어서 내가 짚는다 이러고. 나는 늘 그래요. 그 매혹과 황홀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시는 시가 아니더라고 내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고는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세계는 변하지 않았는데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건 경쾌해지기도 하고 어떤 건 이상야릇하게 변하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어둠 속에서 매혹과 황홀을 보면 눈이 멀지. 마음으로 써야 되는 글이 이 해설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이는 세계의 너머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발문이 신동옥이 썼어요. 네.
보니까 동욱이가 잘 모른다라고 고백하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거 발문 보기도 전에 전화가 왔어요. 형, 내가 형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왜 그랬더니 아 원래 친한데 전에 제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가끔 사석에서 술도 마시고 왜 그렇게 오래 사라졌어 그렇게?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까지 술도 마시고 가끔 사석에서 행사장이 아닌 사석에서도 밤새 새벽까지도 마시고 그러던 사이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개인사까지 다 들여다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 문단의 움직임은 서로 다 알고 할 정도 사이인데 이제 11년 만에 나오게 됐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은지도 모르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람을 모르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좀 멀리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말이 그래요. 그래야 조금 신비로워 보일 것 같아서 그랬으라고. 아니 그러는데. 내가 좀 저기 시인한테 미안하지만 이걸 먼저 봤어요. 이 발문을 그냥 궁금하더라고. 왜냐하면 제목은 다정인데 이 아저씨가 다정도 병인데 왜 이렇게 병을 썼을까 이런데 혼자의 생각으로 이 다정이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이 글자가 배용재 이름도 안 보여 여기. 근데 내가 보다가 왜 혼자 웃었냐면 이 글은 침묵에 가까운 11년을 건너온 귀한 시집의 얹힐 최연이다 이랬단 말이야. 이 딱 신동욱 문장 아니야. 최연 이게 이런 단어가 신동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다 그런 그가 쓰자 다정이라는 단어가 왠지 불안하다. 아니 그러니까 동욱이 그러니까 사실 나는 시집에 발문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모른다라고 앞에 얘기를 했는데 속속들이 너무 엑스레이 찍어놓은 거 마냥 잘 아는 놈이 그러니까 이게 의문스럽게 앞에다가 모른다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되게 아름다운 이 뒤에 후기 글이 돼서 동욱이의 발문을 받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어쩌면 모른다라고 한 건 이 11년은 아까도 계속 반복되지만 그 세월을 모르고 전에 어떻게 지내왔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그 모르는 실체 속에서 찾아내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스스로도 어떤 모르던 것들을 발견해서 더 그렇게 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아니, 돼요. 내가 동욱이가 썼던 무슨 어떤 산문에 가까운 글들 중에 가장 정확한 수학자처럼 쓴 거야. 아주 정확하게 자를 잰 듯한 게 잘 보여서 아 얘가 애정이 되게 많구나. 동욱이가 되게 애정으로 이 시집을 읽었고 어떤 걱정도 있고 너무 고마움이 있는 게 한 번에 해설을 실패하고 넘어간 글을 그 아내가 애 낳으러 지금 진통을 겪고 있고 입원시켜놓고 그 앉아서 그 써준 글이기 때문에 나는 엎드려서 절해라도 할 만큼 고마운 그런 심정이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걸 해결해 준 그러니까 글이기 때문에 애가 잘 나왔잖아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용재라는 사람을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일주일이라는 기간하고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얘는 그 11년 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맡길 때 그러더라고요. 쓸 수 있겠니라고 했더니 써야죠. 무조건 써야죠. 그러면서 써야지라고 했을 것 형한테 같아. 해줄 건 그거밖에 없네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범박 떨고 하더라고요. 앉았는데. 농담이고. 나는 그 말이 너무 와 닿았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동욱이 캐릭터를 아니까 어떤 말투로 했을지가 그러니까 되게 행복한 시집이네요. 근데 하고 많은 제목 중에 어쩌다 다정을 하게 됐어요? 나는 잘 지냈어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직설적으로 내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말하는 것 같아서 그건 그랬고. 난 근데 그래 직설적이다 그래. 다정이라는 그 안에 그러니까 다정을 역설로 얘기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역설이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모든 한 가지 요소를 다정을 이루는 그 안에 수많은 세포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안에 증오 같은 것도 있고 그 안에 꽃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그런 욕설도 들어있을 거고 그 다정을 이루는 세포의 그런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매혹적인 그 세계 그걸 다정을 이루는 모든 세포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느낌에서 쓰여진 그런 글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서로가 아까도 얘기했던 인간관계의 다정함이나 이 세계의 다정함이나 수많은 것들 속에 들어있는 누가 씩 웃고 살아온 세월을 내서 얘기를 할 때 말없이 씩 웃는다 그래서 그 웃음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분석하고 세포를 보면은 수많은 게 들어있을 거잖아요. 아까 잘 지냈어요 나오듯이 그 안에 다 들어있듯이 그런 거나 똑같은 느낌에서 다정하면은 모든 살아온 시간들이 다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정이 꼭 무슨 웃어주는 그런 것만도 아니고 내가 있잖아 다정도 병이냐 병을 이렇게 그냥 앞에다가 그게 그래서 모든 그 함축적인 단어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의 함축적인 단어다 그래서 다정이라고
정하게 됐죠. 애초부터 원고를 넘길 때부터 다정이었어요. 예, 애초부터 내가 정했고 몇 년 전에 이미 그 다정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있었어요. 고향예고라는 데 있을 때부터 애들한테 내 다음 시집은 다정이다. 혹시 나오면 다정이다. 혹시 나오면 예. 그 고향예고 하셨는데 그 애들 요새도 많이 가르쳐요? 이제 고향예고는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애들 뭐 창작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대학 가래도 입시하는 애들도 가르치고 일반 학부생들 창작 모임도 하고 그 세미나. 지금 이 방송의 그 작가인 정지양 씨도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서 일찌감치 애를 데뷔시켜가지고 애를 어른을 내가 만들어. 데뷔시킨 게 아니고 애를 어른을 만들어놨잖아. 그냥 쟤는 원래부터 쓰면 되래라. 무조건 쓰라고만 했어. 진짜 그럴래야? 지양이가? 쓰면 될래야? 그때부터 남다르게 보였던 건 사실 다른 애들하고 변별점이 분명하게 있었으니까. 차별을 좀 했겠네요. 편애를. 차별 나만 한 게 아니라 이명랑 소설가가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해서 뛰어난 애가 있다고. 가고 나서 내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들도 다 인정을 했어요. 나만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글을 쓰고 싶어하는 어린 친구들 뭐 나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일이 잘 맞죠. 잘 보죠. 이게 왜 마사지사 중에서 혀를 잘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힘만 빡빡 주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대신 저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성인을 가르치든 아이를 가르치든 절대 글짓기는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쳐요 그러면? 어느 세계를 보는 눈. 그런 걸 어떻게 가르쳐줘? 나도 좀 가르쳐주면 안 돼? 그걸 열어서 그 다음을 보는 눈. 그 미학을 깨닫는 어떤 통찰력을 갖는 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표현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찾아내야 자기께 된다라고 하고 절대 그런 표현들은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지. 나도 좀 등록해야겠네. 태도를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일에 뭐 밥벌이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뭔가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시인 작가들은 원래 전업시인 전업작가를 꿈꾸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난 아니야. 난 싫어. 전업 싫어 나는. 꼭 재밌어서 물론 보람도 느끼고 어떤 때는 재미도 있고 하지만 모든 게 그 전체가 재밌을 수는 없겠죠. 어떤 때는 진짜 이런 거 안 하고 내 글만 써야 되는데 내 글 쓰기에도 바쁜데 이제 돌아와서 시간은 많은 것 같지 않고 쓸 얘기는 너무 많아진 것 같고. 11년 쉬었다 오니까 쓸 얘기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게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아서 그걸 어떤 것부터 끄집어낼까 하면서 그게 많아서 미리미리 하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11년 뒤에 와서 왜 이렇게 마요네즈 짜듯이 그렇게 터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선배인데 내가 이게 싸가지가 없이 원래부터 그래왔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착한 척 하려니까 이번 시집에서 이번 시집이 그렇게 짧은 시가 별로 없어요. 진짜 할 말이 많은가 봐. 오늘 이 문장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 중에서 한 편의 시를 직접 골라서 읽어주신다면 어떤 시를? 내가 많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13쪽에 있는 바람의 내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바람의 내부. 믿지 않겠지만 나는 바람의 몸을 애무해 본 적이 있다. 멀리 몇 채의 구름이 날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쓰디쓴 체액들이 개워졌다. 나는 한 방울의 정액처럼 바람의 내부로 흘러갔다. 꽃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수만 년 동안 모든 짐승의 울음소리를 기억하는 자세로 피어났다. 꿈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은밀하게 바람의 뿌리를 더듬고 있었다. 믿지 않겠지만 내 혀 속에 바람의 씨앗들이 잉태되었다. 그때부터 날마다 붉은 피의 밑그림을 그리는 구름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바람들은 가끔 사람의 몸으로 떠돌았다. 언젠가 공원의 유진 벤치에서 흐느끼는 사내를 본 적이 있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울음을 껴안고 소용돌이치던 그 사내의 등은 어느 바람이 흘리고 간 내부일 뿐이어서 고대의 노을이란 주소지를 기록하지 않고는 그곳에 당도할 방법이란 없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길 하나를 붙들고 밤새 울던 바람을 본 적이 있다.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사라진 것들 모두 꽃길을 통과했던 것처럼 사라진 것들의 연대기를 전부 기억하려는 것인지 꽃들은 버려진 발자국들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미 사라진 길의 전설과 바람은 한 몸이 된 지 오래. 꽃이라는 고통의 빛깔과 길 위에서 희미해지고 아득해진 것들의 안부를 묻는 어떤 사람들은 가끔 바람의 몸으로 떠돌기도 했다. 참 바람을 좋아해. 내가 절대 잘 안 쓴, 나는 이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으로 맨날 쓰잖아. 똑같이 뭐 정액 이런 거 쓰는데 어떻게 시가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시를 읽고자 했던 뭐 의도가 있었어요? 이 산에 되게 닮은 것 같아. 결국은 정서적으로. 내 얘기고 모든 그러니까. 사내들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시절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람처럼 실체가 없는 것처럼. 아, 어느 바람결에 서면은 바람이 내 몸인가. 실제로 내가 이인성 선생님 홈페이지에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돌아와서 쓰는 작년 몇 월에 그때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랬어요. 어느 날은 진짜 내가 그만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물왕저수지라는 그 저수지가에 가서 우두커니 서서 있는데 어딜 가? 바람이 난지 내가 바람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 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생각이 사라지고 모든 어떤 삶의 어떤 욕구가 사라지니까 아무리 몸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어도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어디를 거닐면 아 내가 없는 거구나라고 실제로 느낀 거. 이거 어떤 그런 지어낸 얘기거나 지어낸 단어가 아니고. 의랑 얘기하니까 막 그려져 그림이. 나는 되게 디테일하게 그런 거 생각하잖아. 어둠 속에서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오히려 근데 몇 번 갔다가 거기에서 깨달아서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된 것도 그래. 그 이치일 수 있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 서서 아 내가 바닥이구나. 여기가 물밑이고 물밑 바닥을 디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밖으로 손을 휘젓기 시작한 거니까요. 아유 그렇게 읽으려고 했더니 우울하잖아. 우울하라고 한 읽은 시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참 내가 안 쓴 나랑 정말 정반대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쓸 때 내가 참 쓰기 어려운 표현들을 잘 쓰는데 읽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네요. 난 11년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마음이 아픈데 그 내년이면 등단 한 20년 되는 거죠. 아우, 오래됐어. 오래됐지. 그때 반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 대신. 그러니까 그쵸. 그래, 반을 문학 생활을 아직 그래서 젊어. 이제 얼마 안 했으니까. 누구 맘대로. 많은 독자들이 아마 첫 두 번째 시집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번에 맞닥뜨렸을 건데 뭐 계획이 좀 있으세요? 뭐 다음에 이제 뭐 시로 다시 또 막 할 얘기가 많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전에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1년 만에 내년 정도에 바로 시집을 한 권 더 엮고 싶다라고 한 게 요즘 쓰거나 조금 근래에 돌아와서 쓴 시들은 여기에 거의 많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로 옮길까 생각했더니 어느 때 문제는 헌시들 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구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산문집은 이제 그동안 썼던 거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장편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장편소설을 쓰고 있어가지고 시집을 11년 만에 내고서 뭐 제가 갑자기 장편소설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희한하게 내가 미쳤는지 요즘 아예 쓸 게 너무 많아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까 마요네즈를 얘기했잖아요. 조심해요. 그거 꼬다리 앞에 빠지면은 쑥쑥 나와 그냥 덩어리째. 아무튼 산문집도 정리했고 장편소설을. 장편소설은 지금 한 원고 한 500몇 정도 메워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서둘러서 쓰려고는 안 하고 올 말까지 정도로 쓰고 그래서 그거 마무리 짓고 내년 정도의 초에나 그렇게 소설 장편소설을 내고 그다음에 산문집도 내고 시집도 내년에 내야 될 책들이 맞네. 내고 싶어요. 다. 그러니까 빨리 해. 왜 11년 동안 안 하고 있다 한 번에 이렇게 힘들게 해. 근데 장편은 그러면은 뭐 어디랑 뭐 얘기가 돼서 이제 하는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혼자? 그냥 무턱대고 썼는데 어디에 갖고 오라는 소리도 있었고 뭐 보자고 하는 게 있었고 뭐 바닥까지 경험한 남자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런
오히려 거꾸로 거의 그 여자에 대한 얘기인데 웃을지 모르면 돌아와서 그것부터 그 바닥 경험한 남자가 쓰기에는 그런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여자의 바닥 어떤 ним포매니악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자의 바닥을 어떻게 알아? 알 수도 있지. 몰라. 난 내 바닥 나는 모르니까. 그 어쨌든 내년이 풍성하겠어요. 기대할 게 그럴 내년이 많네요. 그러니까 가서 좀 살 좀 찌고 피부 관리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몸을 만드세요. 11년 동안 초췌하게 있다 돌아왔으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니까. 이 그러니까 좋아졌는데 더 좋아져서 내년에 더 많은 작품을 갖고 여기 보니까 제자가 작가를 해서 그런지 마지막 인사가 인상적이야. 너무 늦지 않게 또 찾아주세요라고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특별히 할 건 없고요. 글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은 뭐 글쟁이가 별 할 게 있겠어요. 글 써가지고 글로 보여줘야지. 진짜 제가 돌아왔다면 모든 거 글로 토해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려주시고 열심히 질책할 게 있으면 제 글을 보시고 질책할 게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동료 작가들한테 혹시 할 말 뭐 부기 상황으로 없어요? 의리는 지키자고. 내가 사라지기 전에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그래도 따뜻하게 한 것 같은데 나 나쁘게 한 적 없지? 나쁘게 한 적 없는데 나 너무 웃어서 미안한데 너무 동감해가지고 이거 우리 올해 문단에 표로 합시다. 그래도 의리는 지키자. 괜찮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루할 텐데 얘기 들어주셔서. 네, 오늘 오랜만에 저는 뭐 오랜만이라고 하기에는 뭐 좀 얼굴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으로 11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너무 늦지 않게 내년에 와그르르 출간된 책으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 무척 독특한 매력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분이 나와 계신데요.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 손님은 배우 정하담이라는 이름의 아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하담. 쉽지 않은 이름이에요. 네. 그쵸? 검색해본 적 있어요? 이름? 네, 근데 그러니까 요즘 애기들이 많고 제 나이 또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하담 씨를 오늘 처음 만났고 네. 잘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핀 들꽃 같은 배우 정하담. 부산국제영화제가 주목한 얼굴. 뭐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좀 뜨더라고요. 네. 혹시 잘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네. 위해서 나 정하담은 누굽니다라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정하담입니다. 나이는 22살이고요. 22살? 네. 그럼 몇 년생이에요? 94년생. 세상에 딸뻘이에요. 네. 네, 그리고 작년에 들꽃이라는 영화로 처음 데뷔하게 된 신인 배우고요. 들꽃은 아마 올해 한 10월 달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못 보신 게 당연하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상영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난 내가 너무 영화에 문외한이어서.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버스터급의 큰 영화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데뷔작을 통해서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막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조금 그랬던 편이더라고요. 네. 막상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영이 되고 어땠어요? 영화를 찍을 때는 사실 이게 처음 작품이기도 했고 이 영화의 끝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영화제에 갈 거라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영화를 찍고 나서 처음으로 그 영화제라는 공간에 간 것도 있고 영화 자체도 처음 보고 그러니까 이 모든 편집된 모든 것도 게 새로워서 그냥 되게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네. 하담 씨도 모르고, 네. 들꽃도 모르고, 네.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를 만났잖아요. 네. 그럼 하담 씨는 원래 연기 전공을 한 사람 같지는 않아? 네, 맞아요.
뭘 전공했어요? 대학 들어간 과는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갔는데요.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왜? 연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 연기자의 꿈은 네. 원래부터 있었어요? 네,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할 생각은 없었는데 대학 가니까 안 되겠어? 네. 정치 외교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왠지 잊혀지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꿈을 꿨고 나중이 뭐 제 나이가 들거나 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쩌면 연기를 하겠다는 그 꿈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그 느낌 때문에. 그러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그 헐리우드 키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했던 여학생이었어요? 아니요. 그리고 저는 원래 배우를 꿈꾸면서도 영화 쪽을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극을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대학을 졸업하면 뭐 극단에 들어가야지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등학교 때 꿈이 배우인 이런 정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보통 왜 우리가 애기들이 연예인이 꿈이에요. 배우가 되고 싶어 이러지만 연극 무대에 서고 싶어요는 영화를 하다가 영화 연기가 좀 모질한가 싶으면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에 빨리 연극 무대로 찾아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담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니까 그게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그러니까 나는 우위 아니고? 발언이 아니고 보통 더 화려하고 한 방에 네네. 자기 존재를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네네. 장르가 네. 연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영화니까. 네. 근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연극 무대를 서봐야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보자면 수순이 그게 더 빨랐을 텐데. 근데 게다가 영화 전공으로 대학을 간 게 아니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 얘기를 제가 좀 물어봤는데 저는 지금 힐끗거리면서 눈을 봤어요. 쌍꺼풀이 없는 맑은 까만 눈을 봤는데 그러면 이런 영화가 있다. 지금 들꽃 같은 영화가 있다. 네. 그냥 뭐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 왔을 건 아니고 네. 당연히 오디션을 봤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디션을 보게 됐는지. 저는 이렇게 그때 대학을 휴학을 하고 계속 입시 연기를 준비를 했어요. 대학을 입시 연기 대학에서 영화를 하러 가는. 네네. 그러니까 연영과에 들어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어서 입시 연기를 준비를 하다가 그 해에 다 떨어졌어요. 대학을? 네, 다 떨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선생님 한 명한테만 연기를 보여주고 오디션 경험도 그때 입시장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한테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를 처음 한다는 게. 그치. 그래가지고 프로필 입시 학원은 일단 그만두고 프로필 사진을 찍고 프로필을 만들기 시작하고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 이렇게 단편 영화, 독립 영화 많이 그런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데 프로필을 막 보내기 시작. 그거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하담 씨처럼 어린 친구가 아니더라도 배우를 꿈꾸는데 어떻게 내가 영화의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되게 감이 멀잖아. 그러면 그런 사이트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필름메이커스에서 저도 그러니까 그냥 프로필 올라온 오디션을 보는 거에 다 넣긴 했는데요. 연락이 들꽃은 장편 독립영화여서 저같이 경력도 학교도 없는 친구가 오디션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들꽃 감독님이 약간 좀 나이가 많으시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프로필 보낼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디션 자체가 요구 자체가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도 뭐 찍어서 보내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출연 영화가 없었어요. 그렇지. 출연 영화가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 항목을 또 따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지. 걔가 뭘 보고 있고 뭘 어떻게 찍는지를 보려면 그렇지. 사람마다 사진 찍는 것도 다 다르니까. 네. 운이 좋았다. 네네. 되게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 티가 났대요. 그러니까 프로필을 이렇게 보는데 되게 성의 있게
했구나 해서 한 번 오디션을 불렀고 근데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붙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그냥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갔었죠. 그러면 그 처음에 프로필만 보여줬었고 네. 그다음에 오디션을 보러 막상 그 날짜가 됐단 말이에요. 네. 당일날 하담 씨는 뭘 했어요? 그들 앞에서? 지정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정 대사가 있었는데 뭐 그 전날이랑 그 전전날 계속 연습을 하고 했는데 갔는데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대충 하긴 하는데 너무 제 스스로가 창피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너무 떨고 있으니까 20살짜리 애가 그 감독님도 이렇게 뭐 이것저것 시켜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지정 대사를 잘 못하니까 이런 상황. 떨게 있겠구나. 네. 감안하셔서.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그 오디션장을 빌린 시간이 있었어서 그냥 보내기가 또 그랬대요. 애가 막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뭐 지정 대사는 그만하라고 하고 자유롭게 뭐. 네, 자유롭게 상황 뭐 감독님이 되게 뚱뚱하시고 이렇게 남자분인데 그분이 뭐 자기 언니라고 상상을 하고 하담 씨랑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언니라고 생각하고 이 언니가 하담 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 언니는 하담 씨를 보기 싫어해. 근데 상황을 하담 씨는 만들어서. 그런 하담 씨는 그 사람을 잡아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그거를 그때 너무 몰입 잘 됐어요. 너무 다른 분인데도 너무 몰입이 잘 돼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몰입을 그 당시로 또 하고 있다는 얼굴을 봤거든. 아, 이 얘기를 하면서 눈빛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네네. 그리고 되게 맑잖아요. 지금 눈매가 나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 근데 눈이 되게 사람을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오케이 받았어. 네. 하담 씨가 이제 출연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들꽃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는 네. 언제 처음 받은 거예요? 일단 그 캐스팅이 다 되고 나서 감독님이 원래는 시놉시스 정도의 그 짤막한 거에서 더 깊게 그렇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 완고를 받은 거는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그 시나리오를 얼마나 읽었어요? 아, 근데 저는 각색 작업을 같이 했어요. 감독님이랑. 그래가지고. 하담 씨가? 네. 그러니까 각색이라는 게 뭐 제가 각색의 타이틀이 이름이 올라가긴 하는데 하면서 상황마다 이제 변화가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감독님이 뭐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가장 한가한 배우였어요. 그 캐스팅된 배우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뭔가 불안해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많이 감독님한테 물어보다가 이런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대사 이런 건 어떻니?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다가 완고하는 과정까지 저는 쭉 봤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공부를 했구나. 네네. 계속 뭐 물어보기도 그러니까 하고. 영화학과 안 가고 실무적으로 영화 공부를 했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를 과정을 계속 보고 다 지켜봤구나. 흐름이나 뭐 이야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다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 들꽃은 어떤 영화예요? 어, 우리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난 국제영화제 안 갔으니까 못 봤으니까. 들꽃은 어떤 영화인가? 집이 없는 세 소녀 세 명의 소녀가? 네, 3명의 소녀들이랑 2명의 남자 아이들 이렇게 해서 5명의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에 국한된다고는 또 말을 못하겠는. 그렇지. 그냥 집이 있어도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저의 캐릭터는 약간 고아에 가까운 아이였어서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딱 떨어지는 그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저는. 일단 가가 없는 거였잖아. 네네.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 뚝 떨어져 버린 네네. 아이였겠구나. 네. 들꽃이라는 영화가 시간이 얼마나 되는 영화예요? 2시간 되는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거기서 하담 씨가 대략 어느 정도 출연을 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5명의 이제 아이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검색을 하고 찾아본 거로 보면, 네.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한 명이 약간 주목을 받고 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그 4명의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5이라는 뭐 예를 들면 들꽃 하나도 아니고 네네. 들꽃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절에 핀 많은 꽃들인데 그중에 정아담이라는 한 친구를 주목했단 말이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객관적으로 본 사람들이 낸 자료니까 왜 하필 나일까? 그 캐릭터가 좀 특이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좀 그들과 다른 아니면 오롯이 혼자서 좀 튀게 하는 어떤 연기력이랄까? 뭐 이런 장점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그리고 주목을 또 다른 분들도 받기 겸손하게 아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데뷔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영화를 찍어본 경험이 없는 친구였고 네. 그런 이유만으로 하기에는 되게 집중도가 높던데 기자들의. 그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과대하게 얘기했어? 네. 그 배우로 부산에 네. 처음 갔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레드카펫이란 것도 밟았어요? 네, 밟았어요. 그럼 막 옷도 막 그 멋있게 막 다 거의 벗다시피 하고 나오잖아 거기 배우들은. 그런 거 벗고 몸이 날씬하네. 뭐 벗어도 되겠네. 응. 어떤 그 막상 그 레드카펫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야구를 좋아하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네. 저 야구장에 관중석이 꽉 차 있는 야구장에서 홈런이라는 것, 뭐 안타라는 것 이런 거를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되게 존경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 글을 쓰거나 책을 뭐 내거나 하는 일은 뭐 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나는 배우로 그런 레드카펫에 서는 일 제 입장에서 보자면 마흔 먹은 아줌마가 언제 서 거기를.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을 때. 일단 그렇게 샵에 가서 화장을 한 것도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옷은 그냥 제 옷 제가 그러니까 새로 산 원피스. 하담 씨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담 씨가 네. 입고 갔어요. 그때는 뭐 소속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소속사가 생겼어요? 네, 한 달 전쯤에 계약했어요. 우와. 네. 소속사가 생겼구나. 네, 최근에 한 달, 이제 딱 한 달 됐어요. 영화가 이렇게 되고 하담 씨가 이렇게 막 되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전화가 와? 나 지금 그렇지는 연예인 않은 것 보는 심정으로 지금 물어본 거다? 많이 아직 보여주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에 왔던 사람들 중에 그 영화를 봤던 관계자 중에는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었겠고 네. 이제 서울에서 상영이 뭐 전국 상영이 시작이 되면 아마 더 러브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영화를 찍으면서 네. 영화를 얼마나 찍었어요? 총 걸린 시간, 촬영 기간 촬영 기간은 딱 한 달이에요. 한 달밖에 안 걸렸어? 네. 이 완전 저예산 독립 영화여서 그리고 한 달 동안에 그러면 하담 씨는 어떤 배우로 살았어요? 어떻게 인물한테 어느 정도 몰입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준비를 오래 감독님 대본 쓰실 때부터 옆에서 보고 뭐 감독님한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거리의 아이니까 거리를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서울 시내를 제가 들꽃 안에서 입고 나온 의상은 딱 한 개인데요. 그 두꺼운 패딩이랑 얇은 어떤 바지랑 등산화랑 어떤 모자예요. 털모자 같은. 근데 큰 배낭이랑. 근데 그렇게 세팅을 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전단지도 안 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그러고 한 달 동안을 그냥 영화가 끝나고 그 내내 진행되는 동안을 맨날 복장이 그거 아니요.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 한 달. 그래서 촬영을 찍으면서는 굉장히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행색을 한다는 일이 네네. 집에서는 내가 연습 삼아 해볼 수 있지만 그 차림새 그대로 서울 한복판에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는 그래야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감독님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연기를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많이 물어보는구나. 네.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지.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피해를 끼칠까봐 그게 너무 불안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어떤 코멘트 얻은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였어요. 서울역에도 나갔었어요. 그 목적으로. 네네. 근데 조금 거기서 위험했어가지고. 그렇지. 네. 저 여기 스튜디오 오는 이 대낮이잖아요. 우리가 네. 만난 시간이 여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 더 확실히 늘은 것 같은데 서울역의 노숙자 아저씨들이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워. 네, 맞아요. 무서워요. 언제 뭘 들고 나한테 들이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범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쁘잖아. 아무리 감췄어도 예뻤으니까 그 사람네들은 아마 그런 걸 귀신같이 봤을 건데 위험의 순간들이 좀 있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지. 네. 그냥 이렇게 뭔가 의지에 되게 차 있었을 때여가지고 서울역 쪽에 노숙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갔는데 노숙자 그때 뭐 이렇게 뭐 나눠주고 계시는지 줄을 완전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 가서 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스크랑 모자로 완전 가리고 있어서 사실은 두꺼운 패딩이랑 제 옷차림이 여자로 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완전 눈만 내놓고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눈빛이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 눈만 깠으니 줄줄이 달라붙겠지. 사탕처럼.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제 뒤에도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 뒤에 있는 노숙자 한 분이 이렇게 건드렸어.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티가 안 나게 툭 친 것처럼 약간 엉덩이 쳤어요? 엉덩이는 아니고 허리? 그러니까 두꺼운 패딩이니까 두꺼운 패딩이 좀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냥 허리 쪽을 푹 쳐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딴 데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약간 초점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한 번, 두 번을 치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제서 이제 그 무서움을 느꼈겠구나. 그래서 그때 막 뛰쳐나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좀 이쪽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전화 드렸죠. 막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뒤에 스태프분들이나 감독님이나 따라다니는 게 됐구나. 네, 근데 감독님은 거의 시간 못 쓰셔서 아무튼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제가 오늘 하담 씨 처음 만나가지고 영화 얘기하다가 노숙자에 대한 분노까지 잠깐. 왜냐면 이쁜 거를 귀신같이 알아보는 노숙자까지 했는데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 주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담 씨가. 연예인이라서 바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바빠도 우리 약속했으니까 나와줘야 돼요. 네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그래, 시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글이라는 팽팽한 줄 위에 한없이 머무르는 것. 단 한순간이라도 상상의 줄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야. 참으로 가장 어려운 일은 언어의 고개사가 되는 일이지. 가방에서 꺼내 읽어드린 한 권의 책.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막상스 페르민의 눈에서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